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 에너지는 100년지 되겠는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신고리 오르코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인정합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 아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말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원전이 처음 우리 땅에 지어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의 지식과 기준으로 원전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방식에 비해 더 안전하고 수명 또한 더 길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핵에 대해 공포를 가졌던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캠페인 속에서 성장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일본의 관리 시스템도 간단히 무력화시키는 자연재해의 힘, 후쿠시마를 겪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배웠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땅에서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지켜봤으며 동시에 과거에는 실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대체에너지 발전 속도가 이미 실용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걸 이제는 알게 됐고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하는데 인식은 과거에 머물며 과거의 성공 방식을 여전히 고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늙었다고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어땠습니까?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걸 김은지 기자에게 묻는 이유는 방송 시작 30초 전에도 저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 시간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네, 오셨네요. 제가 이제 주차를 했더니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오늘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 처음 보는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오늘 저 뉴스는. 네,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건데요.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퇴장을 통해서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청와대 코트로 공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렇죠. 청문 보고서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고요. 대표적인 친박 책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개파 전행에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를 거쳐서 윤리위가 하는데 탈당 권유가 의결되면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도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 쪽과 서 의원 쪽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최 의원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협 화음이 커질 것 같자 홍준표 대표는 징계 논의 시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렵인 10월 중순으로 늦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따로 또 바른정당 따로 소위 보수 진영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움직인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이혜원 대표가 대표 자강파인데 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주호영 체제로 가자. 대표적인 통합파거든요. 네, 사당화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통합을 사당 반대하는 논란은 겁니다. 네. 본인 입으로 처음 나온 건지 논란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만약에 주호영 체제로 가게 된다면 대표적인 통합파거든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 8적을 처리해달라. 근데 8명까지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나머지 6명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탈당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그 자리만 박탈하고 그런 조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순식간에 빨리빨리 이 타이밍에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의석수. 네, 과반을 얻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예, 결국은 5분의 2가 넘으면 네, 과반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네요. 예. 네, 5분의 2가 넘으면 단독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12석이 모자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이 지금 자간파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고 그중 12명만 뽑아오거나 혹은 만약에 그게 지금 부자연스럽다면 혹은 뭐 무리가 따른다면 적어도 당내에서 통합파가 주도해서 12명 정도는 항상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모든 법안 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 어젯밤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심야에요. 유승민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대위 대신해서 오는 11월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내게는 12척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12명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모든 법안 저지 프로젝트가 거의 지금 목전까지 와 있는 상태. 그 정도 진행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개월이 넘었는데 정치인 간에 면회한 일이 없다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 만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해서 답답해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집단 면회를 가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하는데 한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서 만나주기라도 해야 할 텐데 문전박대만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최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삐띠신 거죠? 자,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현재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워낙 많아서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나눠서 불러야 될 건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일에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 정권 문건 9천여 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 모두 회의 참석자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소환 통보하고 있지만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나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콰이 관련해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어요. 네. 지난주부터 누적되어 왔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검찰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 문제 제기했던 그 영장의 범위 속에 카이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강산 비리 관련해서도 소위 이제 윤석열 시대하에서 기적적으로 기각되어 왔다고. 오늘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카이. 네. 서로 자존심 혹은 뭐 감정 싸움 양상으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혜택은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카이 관련해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증거인멸 관련된 혐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혐의가요. 역시 저는 이게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증거를 인멸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재판 전에 변호사들이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이제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있던 걸 없앤다든가 또는 뭐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을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해명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혹은 뭐 내가 이상하게 뭐 그때 심정은 무슨 기록을 남겼는데 불안해요. 그게 잘못 해석될까 막 없애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혹은 뭐 불리한 증거가 된다고 정황이. 자기 걸 없앴다고 해서 자기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자기 혐의와 관련된 거. 해당 임원 같은 경우에는 카이에서 회계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증거들을 없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납득이 안 가네. 또 이정열 판사님한테 또 소환되셔야 되겠네요. 이 납득이 안 가네요. 예.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만 영장 해설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하건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조윤선 전 장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소환도 잘 받을 것 같고, 도저히 우려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사건 관련돼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쓴 예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액수만 해도 최소 60억 원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2차 수사 의뢰 대상자까지 포함하면요. 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최대 90억 원까지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 달 숫자 정도는 썼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차기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바로 단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8, 9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또 그 명단이 파악된 것으로만 현재까지 그 정도 금액인 것이고, 저는 돈은 아낌없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당시에. 왜냐면 실제 이런 활동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직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8, 90억은 사실 국정원이 하는 일 혹은 정부가 하는 차원의 일 중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아주 미니 프로젝트에 가까운 거거든요. 저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정도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예, 돈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같은 경우에는 양지혜 회장 그리고 노무기획회장을 2012년 5월 달에 만났다고 합니다. 시기가 묘한데요. 19대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때 민 전 단장이 이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의 돈 봉투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적폐청산 TF 같은 경우에는 양지혜 내 댓글팀의 팀장이었던 노정은 실장 등이 총선 때 활동했던 감사 표시로 받은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공적조사를 보낸 사실도 있는데요. 총선 때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인터넷 사이트에 10만여 건, 트위터에 12만여 건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10만. 네, 양지혜만요. 네, 양지혜만. 예. 10만, 12만 건. 총선 다음 날. 네. 다음 달. 총선 다음 달에 노고를 취하했다는 것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달, 예.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국정원의 활동은 자기들이 원하는 건 정권이 원하는 거죠.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데 집중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리고 그때 되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선관위 디도스라든가, 예. 선거 관련해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죠. 예. 터널 디도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터널 디도스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 예. 선거
시간, 그러니까 투표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터널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예. 네, 기내 지역이었던 걸로 아는데.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터널 물리적인 거죠. 예, 인터넷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의 국정원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예. 그런 거는 우연이고, 겨우 댓글만 조직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네. 거기까지 진도나가기는 아직 먼 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여하간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었다. 이렇게 볼 뉴스입니다. 자, 한두 개 정도 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어제 MBC 노조 파업 현장에 김재동 씨가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외압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일주기 추모제 서해를 보지 말라라는 외압을 받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동향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별로 겁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좀 국정원 직원들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12시 8시 30분 서해마을 김재동 만나 국정원한테 보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협조한 사람이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예. 본인을 만나는 국정원 직원이 만났다는 보고를 잘못해서 본인한테 했다는. 예. 그 정도로 허술했다라는 거죠. 예. 정말 보고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김재동 씨한테요. 슬쩍 알려준 건가요? 이런 네. 식으로까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겁먹어라. 내가 이렇게 항상 보고한다, 너의 동향을. 혹은 이걸 폭로해다오. 양심적인, 간접적인 제보자였던 거죠. 자, 이 문자를 가지고 폭로해다오라고. 눈치를 못 챘어요, 김재동 씨가. 그래도 김재동 씨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동향 파악을 했군요. 네. 왜냐하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예, 아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시하지 않았을까 싶은 의심되는 정황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요주의 인물로 체크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그 행사는 특별히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직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하면 저도 한 2시간 정도 오늘 시간을 그걸로 때울 수 있는데 이런 일을 김재동 씨가 겪었다. 블랙리스트였던 거죠. 예, 기본적으로. 네, 이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명단 자체가 나왔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명단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내가 왜 올라가 있지? 라는 분들부터 나는 왜 안 올라가 있지? 라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어제 문성근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예. 블랙리스트 이거 가만히 본인이야말로 정말 긴 시간 동안 뭐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배제된 사람이었죠. 완전히 배제된 기간이 너무나 오래된 대표적인 배우인데 너무 화가 난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 그냥 막연했을 때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소송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SNS에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추정이 되고 아직 물증이 안 나왔으니까 국정원장의 지시인 것은 확인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국가가 당시 이걸 방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형사 소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실행된 사실까지도 있는 건데요. MBC, KBS 같은 경우에는 퇴출된 의원, 실제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퇴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검찰 수사로 형사적 책임 정도 묻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고통받았던 기간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입었던 정신적 또 경제적 피해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배우 문성훈 씨 같이 가까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경제적 삶이나 사회적 삶 자체 기반이 없어지는 거군요. 붕괴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래서 출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예. 거니까요. 출연뿐만 아니라 출연을 못한다는 건 그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일반 직장인으로 보자면. 그것도 몇 년입니까? 네, 10년이죠. 10년 동안인데요. 10년 동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청춘이 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먹고 삽니까? 네. 집 팔고 해야 돼요, 다. 그런 일이 10년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긴가민가하다고 리스트로 나오는 순간 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고, 예.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리스트에 왜 내가 없냐고. 예.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리스트가 다가 아니에요. 예. 저도 리스트에는 없어요. 주진우 기자도 없고. 국정원 다른 내부 문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예, 그때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바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건에 있을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건이 많이 나오면 본인 이름도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아시죠, 김성태 의원님? 자유한국당 임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네. 내부자 둘.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이었다가 갑자기 신분이 변했을 때 한번 저희 문자창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들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폭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거의 그에 맞먹는 수준으로, 네. 문자가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연하지 않는 날 문자가 몇백 통씩 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도 곤혹스러워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 위원장 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초질간 평가됐다 그러면은 저도 이 자리가 더 신나고 또 함께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을 텐데 지난번 그 박쥐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장애인 부모들 또 일반 국민들의 아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서요. 이게 정치라는 게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가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눈물을 나게 하는 정치를 하는 분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이 장애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짧은 버전으로 왜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갈등이 큰데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주십시오.
간단 요약하면, 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반병원을 짓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애초에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는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 맨 앞에는 조혁교육감이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잠깐 나오셨고,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학부모가, 얘기 다 듣고 하시라고, 여기에 꼭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뭐 이런, 그날 나왔던 이야기 요약본입니다. 예. 이 요약본인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말하자면 특수학교 부지에 왜 한방병원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지탄의 푸코스가 되신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네.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연유든 뭐 이렇게 무리가 빚은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비판받고 또 정치인으로 책임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지겠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국립 한방 어려운 건립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그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 그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 부지에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거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고 또 이 특수학교도 건립될 수 있는 저는 윈윈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난 약 3년 동안에 활동을 했죠. 그 방안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 지역구인 주민들과 갈등과 또 주민들과 대립을 통한 어떤 그런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그 대체부지에 특수학교가 건립이 되고 또 그 애초 폐교된 자리에는 지역의 오랜 수건인 국립 한방 어려운을 건립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게 뭐 이런 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대단히 아프게 심합니다. 자,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 안민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문제의 본질은 그 부지에 한방 부지가 설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이 학교 부지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건복지부 입장도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건 진행될 수 없다. 또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은 그것은 용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조현 교육감의 입장이 단호하고, 그래서 학교 부지는 안 바꿔주거든요. 어쨌거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과연 그 주민들께서 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들어오면은 그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 특히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최근에 부산대 연구소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왔을 때 집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데요. 교문위에 계시죠.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참 어울리진 않습니다. 교육과 안민석 의원님.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농담할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공장장. 하늘이 두 쪽 나도 강서의 특수학교는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습이 장애인 부모들의 이 지금의 눈물이 잘 닦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저도 도우고,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간 저희 지역에
그 폐교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입장 나왔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를 사고 계세요? 그 주민들이 상당한 큰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걸 나는 주민들 갈등을 봉합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 오직하면 15년 동안 서울시에 특수학교 하나 안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윈윈하는 길이 그 지역은 허준 동의보감을 집필한 구암 허준 선생의 탄생지고 동의보감 집필지입니다. 그래서 허준 기념관 박물관이 있고 대한한의사협회회관이 그 학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학교가 폐교되면은 한방 의료시설이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바랬던 것이고, 근데 어느 날, 이 특수학교 들어오니까 주민들 반발은 컸죠. 제가 정치를 10수년간 한 사람인데, 서울교육청 학교시설인데, 서울교육청 협조가 안 되고, 무슨 지역 주민들 아무리 수군이라도 국립한방 의료원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특수학교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 대체 부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지역구 또 마곡지구,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아니, 그거는 지금요. 저 해방 전 이야기고요. 아니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이야기들 그 하지 대체 마시고요. 부지를 조현 교육감도 서울시에 공장장 계십니다마는 5차례나 대체부지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2016년 11월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마곡의 대체부지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공원에 접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 발달 및 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 입지의 최적 요건이라는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조현 교육감이 5차례나 서울시의 대체부지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무마하면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려고 요청했어요. 그걸 안 되는 걸 조현 교육감이 저한테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조 교육감님, 제가 이 특수학교 대체부지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공약이 그렇게 해서 의원님 공약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의원님 한방병원 설립을 거기 하겠다는 공약이 먼저 있고 나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서울시 교육청 공문이 이게 2015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공약은 작년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 조현 교육감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5차례 SH공사에 대체부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 김성태 의원님, 해명이 길면은 변명이 되니까는요. 제가 제안 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신 한방병원 대신에 그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이 대체부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특수학교도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정자로서 저는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올 연초에 마곡의 그 공원, 중앙공원 부지에 정말 최적의 조건인 그 대체부지를 무슨 연유인지 조현 교육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교육청 시설입니다. 서울교육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두 사람이 당은 틀리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란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이 장애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의 그 절절한 심정, 그 심정을 담아내는 그런 편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안 의원님도 정치 사선하시지만은 지역구에 목발 짚고 전동 휠체어 타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강력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원을 말하는 거고 아마 경기도는 경기도의원을 말할 겁니다.
그런 분 공천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 공천했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는 장애인 2분이 서울시의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특수학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특수학교, 교육위원회에서 도울 테니까 특수학교 그 학교 지어져야 설립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좋습니다. 나서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교육청과 또 장애인 학부모들이 충돌하고 갈등해서 지난 15년간처럼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하나도 못 지어진 그 전례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제1의 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 다른 지역도 아닌 저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자, 의원님. 그럼 물어보세요. 저. 한 가지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뭐냐면, 예. 말씀하신 이 부지는, 예, 대체부지. 예,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신설 부지로 확보해달라고 되어 있지, 이걸 대체 부지로 요구한 문서상으로는 적어도, 예. 예, 문서상으로는 거기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좋다. 그래서 예. 거기를 신설해달라고 했지 맞바꾸자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강서 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지금 마곡에 새롭게 그 대체 부지를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를 박원순 시장의 정말 전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이걸 바로 그 대체 부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신설 계획. 대체 부지라는 얘기가 없고. 그게 여기를 보시면은요. 예. 해당 부지에 바로 네. 인근 공동주택이 그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예. 공원에 접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좋다. 예. 그러니 그 지역 여기 신설로 요구한다지. 그게 그 자리입니다. 예. 아니 제 말은 그게 대체 부지입니다. 여기를 신설해달라는 예. 거지. 이걸로 대체하자는 말이야. 신설이든 대체 부지든 그 부지에 한방병원 짓고 지금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지으면은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원님 주장이고. 아니, 주장이 아니죠. 네. 김수태 의원님은 그 대체 부지 마곡지구 거기에 특수학교를 짓자는 그였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 부지에 확보해주는 전제하에 서울시 교육감도 기존 이 폐교된 이 자리는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을 감안해서 그럼 한방으로는 그렇게 정인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이건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제 의원님 말씀은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혹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으니 이걸 대체 부지로 옮기고 그리고 대체 부지에 그 병원을 짓고 병원이 아니라 그 시설을 짓고 특수학교를 애초 문제가 되는 곳에는 병원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 그렇게 그걸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조희연 교육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공문은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만 있지. 애초에 원 부지는 그러면 병원을 짓자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설 부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맞바꾸려고 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내용은 신설 계획에 보시면은 마곡의 그 구체적인 5,000여 제곱미터의 신설 부지를 요구하는 거는 바로 대체 부지로 나와 있고요. 어제 그래서 여기는 대체 부지는 말이 어쨌든 없습니다. 공문에는. 새로 그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 새로. 이게 추가인지 맞바꾸자는 건지 모르죠.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과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마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입장이나 과거 일에 대한 해석이 또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논란보다도 지금 핵심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느냐 마느냐 그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진일보한 그 상징적인 그런 징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저희들은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JTBC를 비롯한 4개 방송에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예. 저는 조희연 교육감 지금까지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해왔던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정작 토론을 피했습니다. 어제 JTBC 손석희 사장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토론을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토론을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좋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 예. 다음 주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부르십시오. 제가 조희연 교육감의 반론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김성태 의원님은 오늘 아니, 답답하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예. 답답하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대립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특수학교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바라는 그런 수건 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지역도 아닌 저희 지역에 그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걷고 싶었지만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권 넘어가고 또 학교 시설의 주체인 조희연 교육감이 그 대체부지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눈물 흘린 그 호소를 하는 학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퇴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진정 어린 그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연유든 간에 제가 지난 7월 6일 1차 토론회에서는 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고 지난 9월 5일 토론회에서는 근 1시간 가까이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종 다 듣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음 일정 때문에 일어난 그거는 무조건 제가 자, 불참.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님이 그 안타를 혹은 홈런을 그만 친 게 아니고 연속으로 홈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또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네, 토막 한번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문에서도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성을 얻은 게 뭡니까?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국을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 다음에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궁금한 이거 틀어드린 이유는 요 다음에 뭐라고 반론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반론을 안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질의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아니면 나는 한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뭐가 이렇게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부진 공장이 초등학생 때리고 지금. 워낙 이낙연 총리님이 네. 걸출한 그 총리로서 그 야당 의원들의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는 그런 질의에 촌천살인의 답변, 품위 있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에 답변에 이 웅변토는 의원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아니, 다른 투쟁적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거기는 고함만 네. 지르고 네. 그래서 의원님 약간 투쟁적인 웅변토. 예. 걸출한 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아주 지금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걸출한 총리께서 걸출한 그런 답변 또 총리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김성태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죠. 저는 이낙연 총리 정말 안면석 대단한 김성태 의원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단체들은 이 특조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5.18 관련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예. 아, 물론이죠. 예. 진상조사 의지를 밝히시고 또 진상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하신 것은 네.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 자체가 네. 지금 현재 37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실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시를 했지만 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말이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37년 전의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 네.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전역을 했어요. 네네. 아, 그렇죠. 민간인이죠, 이미.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당시 헬기 사격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의 자료가 네. 조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당시에 받았어요. 88년, 89년입니다. 아, 이미 그때 조작되고 있다. 그때 청문회가 있었죠. 예. 예. 청문회 이후에 당시에 군과 당시 정부는 이 헬기 기총소사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기록을 조작을 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기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록이 당시에 요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의 12.12 5.18 검찰 조사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7년에 있었던 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실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승무원 한 100여 명 됩니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이건 가능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니까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그 기록 자체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되고 또 너무 시작부터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들러리를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롯해서 당시 신군부 계엄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37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를 목격했거나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계시거나 혹은 증언이나 그런 게 존재할 것 같은데 목격담이나 구체적 맞습니까? 네. 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예. 검찰에 가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을 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증언만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전일 빌딩의 10층에서 나온 총알 흔적이
헬기 기총소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추정, 네. 아주 합리적인 추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내놨기 때문에 네.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걸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코브라였던가요? 코브라에서 그리고 남긴 탄피 같은 것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든가 혹시 재단에서 없습니까? 예, 있지요. 아, 있군요. 예. 그러면 지금 재단에는 그런 탄피도 있고 그리고 예. 그때 당시를 증언할 증인들도 존재하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지금 코브라라고 하는 것은요. 네. 거기에서 나온 발칸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작은 바나나만 합니다. 네네. 그렇게 큰 타피는 광주 시민들이나 저도 군을 다녀왔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병이 볼 수 없는 탄피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최소한 광주에서 4곳 이상에서 네. 시민들이 주워가지고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하고 기증을 하셨는데, 발칸포 탄피로 확인된 그 탄피가 네. 최소한 저희가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피도 불발탄까지 가지고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이게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파면 그런 탄피가 나와가지고 주워오고 이런 상황이 광주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88년인지 9년인지 그 광주 청문회 때 예. 그때 신부님 한 분이 나오셔서 기관총에 관한 증언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처음에 이분이 헬기 기총소사 말씀하신 것은 MBC에서 네. 어머니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최초의 5.18 다큐멘터리예요. 네네. 1988년에 그때 이제 그 기총수사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청문회 때 그해 12월입니다. 청문회에 가서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이후에 군에서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하여간 전방위적으로 모든 군에 가용한 그런 인적 또는 여러 가지 언론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았지요. 혹시 그 헬기 관련 군 자료들을 조작했다, 폐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직접 제보 재단에서 받은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받았군요. 예.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지금 일지나 이런 것들을 행정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전부 수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들을 저희가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엔 너무 살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용기 있게 증언을 하거나 제보 정도만 했지 증언을 하거나 저희가 그분을 추적할 수 있거나 그런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몰래 공중전화로 제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신문을 드러내지 않고 했던 이야기지.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제보를 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등장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지금 이제 양심 선언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사 권한, 수사 권한을 가진 그런 힘이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거 아니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직접 내가 그 문서를 폐기했다, 조작했다, 혹은 내가 헬기를 타고 있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혹은 조종을 했다. 지금까지는 헬기 사격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을 받았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나는 쏘지 않았다. 이런 것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지만 쏘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히려 증언만 있었다? 예. 그런 증언은 하면서 문제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었죠. 그러면 사격 명령이 있었구나. 그러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사격 명령을 받은 사람을 쏠 수도 있지 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은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수십 명이 지금 그걸 보고 증언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군에서는 쏘지 않았고 또 시민들을 향해서는 더욱 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본 사람이 있고 탐피도 있는데 그리고 관련해서 헬기 관련 자료가 조작됐다는 당시 제보도 있는데 군에 그런 자료가 남아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전이라 또 당시 이제 너무 엄혹한 시절이라 비밀리에 제보를 해서 신분 확인도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관여됐던 분의 직접적인 증언 혹은 양심선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그 전두환 회고록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사 중에 하나가 형사조사에 있어서는 헬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헬기 사건을 본 성직자들을 모독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검찰에서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조종사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럼 수사권을 가진 그 검찰은 조종사들이나 뭐 그 당시 승무원들이나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죠. 네네.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근데 특별조사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강제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걸 헬기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그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그 진실을 또다시 호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국방부가 단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5.18을 대한 적이 없어요. 국방부는 앞장서서 왜곡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던 당사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자료를 내놓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재단에 자료 요청을 해와요. 이유는 뭐냐면 국방부가 자료 대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마치 국방부 진실규명조사단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보면 굳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재단에서는 헬기의 사격 정황은 너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헬기가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군에서 주장해온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군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시민들이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 그렇죠. 위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그런 그 위치에서 쐈다. 이게 자위권 아닙니까? 발사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위협을 받아서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공중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라고 하는 건 자위권입니까, 이게? 헬기가 위협을 느낄 방법이 없죠. 사실 공중에서 민간인. 예. 그런데 이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이건 자위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군요. 핵심이군요. 특히나 이게 그 비무장한 시민들, 소위 말해서 군의 과도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그 만행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에서 총을 쐈다. 공중에서. 무력을 행사를 했다. 이건 자기들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당시 소위 계엄사령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당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확인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요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자주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 이사였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당,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이번 주 현안 조사 이렇게 다룰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상승할 요인이 없어요. 네, 3주째 하락을 했고요. 여당도 4주째 하락 중이고요. 물론 이제 완만한 그 하락 폭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69점 몇 %였던가요? 예, 기록했었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4주차면은 까마득한데요. 그러니까 한
8개월여 만이죠. 네. 그때가 11월 4주차가 20.3%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8 정도 됩니까? 18.6%이고 어제 일간 조사에서는 19.8%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은 떨어졌죠. 바른정당은 1.2%포인트 좀 상당 폭인데요. 워낙 낮은 지지율이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5.1%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결국은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흡수되는가? 네. 하는 징후, 예를 들어서 뭐 이혜훈 대표가 날아간다든지 네. 자꾸 이제 이혜훈 대표만 비판하는 분들이 네. 특징이 많은데 이혜훈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판에서 이혜훈 대표의 사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른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혜훈 대표의 사태가 이혜훈 대표 개인의 사태가 아니라 바른정당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승민 비대위 체제 이걸 둘러싸고 먼저 갈등이 확산되었는데 유승민 비대위 체제도 지금 사실은 통합파들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 이후로 해서 며칠 지난 것도 아니지만 바로 이제 한국당 당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신박 자진 탈당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으로 다시 합쳐지거나 상당수가 옮기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예, 일부 깔려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서 한국당은 올라가고 바른당은 떨어지고 하는 일종의 정계 개편에 관련한 뭐랄까 주식의 주가가 미리 반영되듯이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합이 되면 20%를 넘긴다는 얘기죠. 한국당은. 그렇죠. 24.1%를 19대 대선에서 홍 후보가 득표를 했습니다. 이제 20% 이상 한 30% 가까이도 갈 수 있다. 통합되면.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양당 체제에 가까운 지지율 구조로 조금씩 변화가겠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군소정당화 지지율 측면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대통령 지지율은 또 한 2, 3% 하락했겠죠. 당연히. 이 상황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8%니까 3명 중 2명이 66.66666입니다. 그래서 딱 3명 중 2명이면 여론조사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지했던 압도적인 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3명 중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66%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예, 3주째 하락을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말씀드리면 2.3%포인트 내렸습니다. 66.8%이고요. 부정평가는 26.8%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간 집계가 4%포인트 내려서 69.1%였습니다. 그래서 8월 4주차 이후에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지지 기반 중에 뭐 아주 핵심 코어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을 지지했었거나 혹은 뭐 무당층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층들이 빠져나가겠죠. 대립각들이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세부 분석을 해봐도 이번 주에는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한 12%포인트 빠졌고요. 무당층에서 국민의당보다 무당층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무당층에서 7.2%포인트가 빠져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쯤 되느냐. 그 리얼미터의 당시의 조사로는 대략 한 60% 가까이 된다. 정권 초기에 그 조사를 했죠. 끝까지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지지의 지속층 기준으로 핵심 지지층을 나눴을 때 57.5%가 정권 초기에 나왔습니다. 고층은 어떻습니까? 고층의 충성도는 흔들리고 있나요? 핵심 지지층을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는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긍정평가를 하는 그 층으로 저희들은 핵심 지지층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지지층에 따르면은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는 사실 그 북핵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전술핵 문제 논란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 지지층에서 이안뿐만 아니라
반대층으로 상당폭이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19주차까지 조사한 동안에 한 평균이 94% 정도가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를 했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여전히 91.5%가 요번 조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핵심 지지층의 강한 응집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 여하간, 좀 더 약한 지지층은 한 2.3% 정도. 예, 주로 전통적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반대층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K라든지 충청권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이라든지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상당폭 많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60대 이상에서 5%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10.6%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념 성향을 봐도 중도 보수적인 성격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주로 빠졌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난주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 계층들이 주로 전통적인 반대층이라고 얘기가 되는 보수층 그리고 TK 그리고 고연령 유권자분들이 중심입니다. 네. 애초에 뭐 가장 약한 고리였던 층에서 빠지는 건데 가장 먼저. 네네.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좀 빠졌을 텐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적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락세가 한 4주째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락폭이 주간마다 조금씩입니다. 0.5%포인트, 0.5%포인트. 예, 그래서. 이번에도 0. 몇 프로 빠졌네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49. 몇 프로였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번 주에 49.1%가 나와서 소폭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까 한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정술 핵무기 재배치 이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일정 부분 지지층을 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호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김희수 임명동의안 현재상 부결되는 것도 민주당한테는 악재거든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박성진 장관 이 문제는 지난주에 북핵 여파로 인해서 잠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표본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당시 분위기, 이미지 같은 거의 종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일수 부결 부분도 국당 역품 가능성 전망도 일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중도 보수층에서도 이탈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근데 국민의당은 0.1%포인트 떨어졌는데 횡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6%입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게 승부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바람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당 비토층이 더 크게 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예. 네, 정말로 지난주에 강하게 현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지율로 보자면. 네. 안철수 대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지지율 변화는 없고. 저는 조금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자마자 안철수 대표님이 되자마자 현 정권의 중요한 부분들을 뜻을 같이 하면서 강하게 지지를 보냈으면 저거 보고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지를 보냈으면 기존의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각시켜 나가고 그것들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지지층들을 저는 묶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의 전략을 누가 짜주는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저분은 아직 대선이 안 끝났구나. 네. 예. 그러니까 대선을 혼자 치르고 있어요 아직도. 네,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 명분과 뜻을 실현하려면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강하게 지지를 보내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군요.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좀 뜬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안조사. 예.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현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급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네, 지난주에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인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찬반 여부로 묻고 보면은 찬성을 한다라는 응답이 53.5% 나왔고 반대가 35.1% 나왔고. 핵 보유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전술 핵, 전략 핵, 독자 개발 구분하지 않고 이 정도로. 네. 그 찬성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요. 근데 찬성 여부와 별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저희들이 물었더니. 조사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도 49.7%로 나왔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응답이 3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절반에 근접하거나 절반은 넘는 다수가 찬성 또는 실현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공포는 기본적으로 합리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네네. 핵은 공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서적 반응은 당연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네네. 저는. 그래서 저쪽 핵이니까 우리도 핵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논리죠. 네네. 이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득하고 설명하는 건 대단히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이 어렵죠.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사실 여러 가지 선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먹고 살아왔던 역사 바로 이겁니다. 이 공포에 기반해서 공포만 조금만 자극하면 항상 자신한테 유리하게 국민이 전개됐고 그 공포에 올라타서 계속 먹고 살았죠. 지금 보수 매체나 포탈이나 혹은 종편들이 내내 북핵만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합리와 이성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동북아 군사 역학 관계도 봐야 되고. 자, 근데 그건 어려운 얘기고 쉬운 얘기는 핵이 있으니까 우리 핵을 가져야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걸 얼마나 이용할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사하게 말씀하시고 마치죠. 네,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13일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27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3.9%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에게 쏟아진 문자가 역대 가장 많은 문자가 쏟아졌던 홍준표 대표 출연 때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철을 넘겨서 보통 이제 대선후보급 나오면은 한 700, 800 정도 되거든요. 네. 대선후보급도 아니신데 가볍게 철을 넘겼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 읽어보기도 힘들 정도이고. 이제 김진애 박사님마저 댓글 알바들이 등장했어요. 김진애 박사님, 노무현 대통령 건축 정책에 대한 내용이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옵니다. 아직 방송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해외 청취자들 여전히 문자 보내십니다. 오늘도 한번 며칠 저희가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소개드리면 치앙마이입니다. 덴마크입니다. 휴스턴입니다. 이런 문자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이벤트 한번 마련할게요. 지금도 김성태 의원 방송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도 김성태 의원님을 향해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김성태 의원님 문자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요 아침에 방송국 앞에서 만나서 저도 면전에서 문자 막 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셨죠. 미운 털이 바뀐 거라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맞을 때는 죽도록 맞아라. 괴로워 하시는 분에게 괴로워서 이렇게 차를 타러 가는 김성태 의원 뒤통수에다가 어찌나
계속 펀치를 아니 날리시는지. 뒤통수에도 안 했습니다. 전면에 앞면에 보고 했습니다. 아니, 차에. 저 원래 직설이니까. 차에 타시는 순간까지도 네, 계속해서 안 그래도 지금 아니 김성태 의원하고 저하고는 상임위 본회의 밥 먹을 때 방송에 나가서 끊임없이 싸운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정이 워낙 들어서 그러기 상태로 이렇게 큰일 났다고 차에 타시는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까지 계속 펀치를. 네. 예. 김성태 의원님 건투하십시오. 네. 제가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번 토요일 날 행사인데요. 김호준 공장장님, 김호준 총수님의 소식지인 벙커원에서 북토크를 합니다. 갑자기 여자의 이번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김갑수 선생님하고 합니다. 여자의 독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남자 진행자하고 하는 북토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김갑수 선생님이 TBS 진행자시니까요. 예. 김갑수 선생님이 수위가 좀 항상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경계선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좀 겁내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계신 재밌을 분이고 거예요. 그만큼 용감한 분이세요. 네. 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그렇지만은 않다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원처럼 하루하루를 영원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이 일이 몰고 올 자신의 어떤 파급 효과, 파국 이런 거를 내일의 일이지 않느냐 그것은. 나는 오늘을 살리라. 그러면서 오늘 최대한 지를 수 있을 만큼 지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 토요일 날도 저보고 지르라고 그러실 텐데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셔서. 근데 듣고 보니 TBS 진행자시기도 하니까 예, 광고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가 여름 도시여행 끝나고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 했는데 정치 리더와 건축에 대해서 몇 번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김호준 공장장님께서 제가 현안 가지고 좀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좀 천천히 하자 그러셔서 일단 조금 지나간 얘기 가지고 먼저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과 건축 정책. 이걸 가지고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소위 건축 정책이랄 게 따로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그러면은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그냥 어떤 건축물을 잘 짓고 멋있게 짓고 근사하게 그렇죠. 짓고 또 특히 정치 지도자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 어떻게 박을까. 그렇죠. 이거예요, 보통은. 보통 로마 시대로 돌아가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개선문 짓고 뭐 건축물 짓고 현대로 돌아와도 퐁피두 대통령도 자기 건물 짓고 뭐 프랑스에서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독특한 게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세종시를 만드는데 당시에는 행복도시 하는데 청와대에다 모델을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실무자들이. 난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내가 보면 자꾸 뭐라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 거 내 눈앞에 놓지 마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거.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건 보고 싶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보면 내가 간섭한다. 혹시나 뭐라고 할지 모르고 그렇다고 건축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라서 이분이 만드신 게 당시에 건축문화 건설기술 선진화위원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인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이름에 건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 위원장을 누가 했겠습니까? 알고 싶잖아요. 그걸 김진애가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애라는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정부위원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보통 건축이라는 거에 관련되면은 되게 어떻게 건물을 잘 짓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위원장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을 맡게 됐고 했는데 그때 가장 했던 게 뭐냐면은 건축 기본법을 만든 겁니다. 건축 기본법이 그전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건축 기본법이요? 네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일본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막 일본에서 막 달려왔어요. 건축 기본법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골자가. 건축 한마디로. 기본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건축 정책을 국가에서 세워야 된다. 공공에서 세워야 된다. 네. 그 다음에는 민간 참여자, 그러니까 대개 이제 건축가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건축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 물론 이제 국민의 복지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건설 회사들이 빌딩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안들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이건 건축에 관한 거라면 사실 건축가들의 영역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 일반적인데.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건축 정책이라는 거로 올라오면 네. 우리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들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진 걸 생각을 얘기를 해보죠. 네. 요새 보면은 건물도 굉장히 근사하게 세워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왜 도시는 이렇게 엉망이에요? 이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가 같이 있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새는 설계비도 꽤 주는 것 같고 건물에 네. 돈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왜 뭐가 좀 똑같아요? 이상해요. 아파트들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네. 네. 그다음에 왜 우리는 외국처럼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을 잘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평범한 모두가 가지고 있던 거죠. 가지고 있던 거. 네. 그다음에 왜 아파트는 아무데나 들어서요?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어디서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정책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데 국가가 처음으로 어떤 조형적인 혹은 뭐 심리적인, 의학적인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투자와 정말 그 안전과 복지와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국가가 거. 어떻게 인프라를 제공해서 네. 도시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건축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큰데, 근데 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건축기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불행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야 활용이 안 됐겠네요. 10년 동안. 건축정책위원회가 들어와죠. 근데요. 네. 제가 사실 그 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네. 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싫다 그럴까봐 막 걱정을 했어요. 건축이니까 좋아했겠죠. 단어가. 근데 딱 첫 보고를 했는데 야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그러셨던 거래요. 근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은 건축이 바로 아니라 그게 빌딩으로 이해했겠죠.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그렇죠. 관심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첫 보고를 했는데 네. 거기서 우리 학교 건축을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보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가가지고 보고를 한 번도 못했다 그럽니다. 갑자기 전문용어 나가리가 등장했습니다. 취소됐다고. 예. 그다음에 솔직히 박근혜 정부에는 대통령 보고 한 번 못했다 그래요. 아니, 그건 왜냐면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아마 네.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 4대강에 들어갈 뭘 조형물 만들어주고 무슨 네. 국가 상징로 만들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니네들 왜 딴소리 하는 왜 거야. 학교 얘기하고 있어? 돈도 안 되게 하고 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이런 글쎄 얘기가 말이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명무실에 저는 10년 동안 유명무실을 했는데 사실 딱 한 군데 유명무실을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요? 왜냐하면 건축기본법 안에 이른바 민간 건축가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게 그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산하방송이라고 해서 아니 이건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 사실 원하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제도를 이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책 과정에서 왜냐하면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설계하고 이러는 거 짓는 것보다도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참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박원순 시장이 잘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소위 이제 국가적인 방향성인데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활용했다. 네, 두 분이 그렇게 굉장히 잘 저기를 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 정책이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럼요.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진 영역도 아니고 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건축 정책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아주 또 갈 길이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른바 강소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건축 정책이라는 거를 한 30년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매년. 아니, 생각해보면 네. 아침 일어나고 먹고 자고 활동하는 모든 걸 건축물 안에서 해요. 그럼요. 그런데 그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김진애 박사님.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저 건축가들 노무현 대통령님 많이 좀 인정해 주십시오. 네. 그 공로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자고 했고 첫 번째 위원장으로서 그 법안을 사실상 만드신 분이 본인이고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본인 자랑을 하고. 그렇지만 딴 것도 했습니다. 딴 거는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전문 용어 나가리를 소개하신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 8적을 처리해달라. 근데 8명까지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나머지 6명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탈당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그 자리만 박탈하고, 그런 조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순식간에. 빨리빨리. 이 타이밍에.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의석수. 네, 과반을 얻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예, 결국은 5분의 2가 넘으면 네, 과반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네요. 예. 네, 5분의 2가 넘으면 단독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12석이 모자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이 지금 자간파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고 그중 12명만 뽑아오거나 혹은 만약에 그게 지금 부자연스럽다면 혹은 뭐 무리가 따른다면 적어도 당내에서 통합파가 주도해서 12명 정도는 항상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모든 법안 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 어젯밤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심야에요. 유승민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대위 대신해서 오는 11월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내게는 12척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12명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모든 법안 저지 프로젝트가 거의 지금 목전까지 와 있는 상태. 그 정도 진행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개월이 넘었는데 정치인과는 면회한 일이 없다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 만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해서 답답해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집단 면회를 가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하는데 한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서 만나주기라도 해야 할 텐데 문전박대만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최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삐띠신 거죠? 자,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현재 청와대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임원 같은 경우에는 카이에서 회계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증거들을 없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납득이 안 가네요. 또 이정렬 판사님한테 또 소환내셔야 되겠네요.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예.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만 영장 해설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하건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조윤선 전 장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소환도 잘 받을 것 같고 도저히 우려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사건 관련돼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쓴 예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액수만 해도 최소 60억 원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민병주 전 국정원 심의전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2차 수사 의뢰 대상자까지 포함하면요. 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최대 90억 원까지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 달 숫자 정도는 썼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차기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바로 단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8, 9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또 그 명단이 파악된 것으로만 현재까지 그 정도 금액인 것이고 저는 돈 아낌없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당시에. 왜냐하면 실제 이런 활동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직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8, 90억은 사실 국정원이 하는 일 혹은 뭐 정부가 하는 차원의 일 중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아주 미니 프로젝트에 가까운 거거든요. 저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정도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예, 돈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같은 경우에는 양지혜 회장 그리고 노모기획회장을 2012년 5월 달에 만났다고 합니다. 시기가 묘한데요. 19대 총에서 새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워낙 많아서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나눠서 불러야 될 건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일에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 정권 문건 9천여 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 모두 회의 참석자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소환 통보하고 있지만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나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콰이 관련해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어요. 네. 지난주부터 누적되어 왔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검찰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 문제 제기했던 그 영장의 범위 속에 카이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강산비리 관련해서도 소위 이제 윤석열 시장에서 기속적으로 기각돼 왔다고. 오늘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카이. 네. 서로 자존심 혹은 뭐 감정 싸움 양상으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혜택은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카이 관련해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증거인멸 관련된 혐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혐의가요. 역시 저는 이게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증거를 인멸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재판 전에 변호사들이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이제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있던 걸 없앤다든가 또는 뭐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을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해명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혹은 뭐 내가 이상하게 뭐 그때 심정은 무슨 기록을 남겼는데 불안해요. 그게 잘못 해석될까 막 없애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혹은 뭐 불리한 증거가 된다고 정황이. 자기 걸 없앴다고 해서 자기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 에너지는 100년지 되겠는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신고리 오르코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인정합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 아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원전이 처음 우리 땅에 지어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의 지식과 기준으로 원전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방식에 비해 더 안전하고 수명 또한 더 길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핵에 대해 공포를 가졌던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캠페인 속에서 성장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일본의 관리 시스템도 간단히 무력화시키는 자연재해의 힘, 후쿠시마를 겪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배웠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땅에서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지켜봤으며, 동시에 과거에는 실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대체 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이미 실용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걸 이제는 알게 됐고,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하는데 인식은 과거에 머물며 과거의 성공 방식을 여전히 고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늙었다고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어땠습니까?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걸 김은지 기자에게 묻는 이유는 방송 시작 30초 전에도 저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 시간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예, 오셨네요. 제가 이제 주차를 했더니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오늘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 처음 보는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오늘 저 뉴스는. 네,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건데요.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퇴장을 통해서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청와대 코트로 공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렇죠. 청문 보고서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고요. 대표적인 친박 책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개파 전행의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를 거쳐서 윤리위가 하는데 탈당 권유가 의결되면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도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 쪽과 서 의원 쪽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최 의원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협 화음이 커질 것 같자 홍준표 대표는 징계 논의 시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렵인 10월 중순으로 늦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따로 또 바른정당 따로 소위 보수 진영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움직인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이혜원 대표가 대표 자강파인데 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주호영 체제로 하자. 대표적인 통합파거든요. 네, 사당화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사당 논란은 본인 입으로 처음 나온 거지 논란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만약에 주호영 체제로 가게 된다면 대표적인 통합하거든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